신사회 오염에 하려면 다층 소득 보장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연금의 다양한 원리가 이 불확실성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층 제도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DB 방식, DC 방식 좀 어렵긴 합니다만 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적립방식과 부하 방식, 조세 방식과 또 보험료 방식 이 방식들을 상호 혼합해서 이것이 상호 보완을 해서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층별로 상호 보완을 해서 다층 체계로 구성해서 이 불확실성을 예방하면서 노후소 보장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계 공적연금 개혁 방향을 보면은 역시 조화로운 조화, 인노베이션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기능, 다른 영역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일부를 축소합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서양은 이미 50년대, 60년대에 복지국가 황금기를 맞이해서 연금만 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70%, 80%, 90%까지 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문제가 야기됐죠. 그래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기대해진 공적연금을 일부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소를 하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도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적 사회적 사적연금, 독일의 리스트연금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민관연금의 소득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가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런 쪽이 그 민관 분리되어 있던 모델이 다시 통합되는 모델. 그러니까 부분 통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초연금을 깔고 2층에 각 직역별 연금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통합을 하거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완전 통합을 했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함께 또 최소 연금 같은 어떤 방안을 도입하는 겁니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꼭 연금이 저소득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층 이상까지 충분하게 보호하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내는 돈과 반전의 개인적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불안정 소득층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연금, 미니멈 펜션 개런티, 최저 보장연금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예체계를 그림으로 보면은 다층 체계와 수평적 체계 이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층 체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0층, 1층, 2층, 3층. 그래서 0층은 주로 이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사회 구조니까 제외하더라도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70%선을 매겨주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있고요. 1층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대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1층과 2층입니다. 민간 근로자의 영역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지만 민간 근로자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연금이고요.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전적인 부담을 해서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금으로 사실은 지급돼야 되는데 퇴직연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8%가 연금으로 받아가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림은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노숙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업연금 이 공직자들을 위한 연금은 일찍 도입되기도 했지만 1층과 2층은 같이 합친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지금 요 위에는 표시는 안 됐지만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인간 퇴직금이 40% 정도 수준의 또 퇴직금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이제 91년도에 도입되고 또 92년도까지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연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지역연금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조가 다르고 기능이 다른 이 두 연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것하고 또 공무원 이 특수지역연금은 안정된 직장연금이기 때문에 뭐 재직기간이 최소한 3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제 1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득의 평균 소득이 엄청 또 차이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엄청난 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대로 연금끼리 비교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이 너무나 작은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게 과거에 이게 많이 이제 개혁은 됐지만은 아직도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양자 간의 격차, 연금 격차.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국제기구에서 공적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고하는 죄송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직적 구조에서 0층은 기초연금, 1층은 국민연금, 3층은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그런데 문제점은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사회 구조제도인지 보편적 기초연금인지 불명합니다. 이게 성격이 불명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없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하방하는 레인지나 아니면은 연금 액수나 또는 국민연금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서 사회 구조인지 보편적 기초인지 구분이 안 되고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워낙 짧습니다. 지금 17년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50년, 2050년에 가도 24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가입 기간, 도입이 늦게 된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은 그 여파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고요. 사각지대, 광범위한 사각지대,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역기능적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98%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노수가 생김으로써 기능을 거의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기초연금은 이제 각 층의 연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 확실히 해야 돼요. 사실 구조로 가려면 가고 기초연금으로 나아가 가려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어떤 적정한 수준, 최소생활비를 보장한다든가 하는 보장 수준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득 비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퇴직연금은 같이 연금을 강제로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강제연금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일시금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의 수평체계, 다면체계를 보면 아까 같이 소수의 공직자들의 연금제도가 전 국민들의 공적연금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사회적 연대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내용이나 수급구조도 상당히 이질적이고요. 또 연금의 수급액 격차로 인해서 연금 차별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수평적 체계의 재정 그래서 재정력을 방향을 보면은 공직자도 사회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민관연금의 구조와 내용을 같게 해서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제도를 발전합니다.
그래서 1, 2층으로 통합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1, 2층으로 분리하고 이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이렇게 나눠 있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조나 용어 또 여러 가지 지급개시 연령이나 재분배, 급여 산정 방법 등을 통일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한 제도를 간명하게 해서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난과 또 무분별한 방어 이런 반응을 끝내야 된다. 지금 4대 공적연금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공무원연금은 이제 기여금이 비율이 9%에서 18%입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아직도 17%만 내고 있습니다. 또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똑같고요. 국민연금은 4%, 4.5%, 4.5% 내고 자영업자는 9% 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여율이 틀린데 군인연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급여율도 1년에 1.7%씩 주고 있는데 공무원은 군인연금 1.9%씩 주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야죠. 또 국민연금은 연간 1%씩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도 이제 조금 격차는 있지만 65년도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 지급합니다. 퇴직하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바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군인연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세 연금이 똑같았는데 군인연금은 2000년 이후부터는 부양제를 고집을 하고 있고 사회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의 구조와 성격을 보면 사회보장연금과 퇴직연금, 그러니까 기업연금이 통합된 형태죠. 제도의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부양제적 성격하고 사회보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양제라는 건 고용한 사람이 피부양자를 자기가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그냥 지원하는 이게 이제 퇴직연금 성격이죠. 사회적 보험 성격은 사회보장연금에서 채택하는 성격입니다. 수급 구조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성 급여와 퇴직연금성 급여가 공무원연금과 혼재가 되겠다는 거.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기금이 고갈이 된 이후에 부양제 원리가 사회보험 원리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많이 전환이 됐고요. 그러나 군인연금은 부양제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연금 산정 기준 보수나 연금 산정 소득 상한, 연금 대시 이런 것도 있죠. 급여율도 어느 시각상 좀 다르지만 퇴직연금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급여율 1.7% 선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보입니다. 또 수익비에서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한 1.5 정도로 랜덤에 비해서 가진 1.5배 정도의 수익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잔존한 부양제 성격의 제도, 이질적인 제도죠. 또 급여 수준도 어차피 엄청 차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기업과 기득권 과보호 등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이질적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서 비교가 곤란해서 이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대안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이 대응 내용과 방식과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외형상 대응 모임을 모습을 보이면서 정과 규정을 사용해서 과도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부칙에 넣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 내용을 부칙이 규정을 해서 비밀주의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도록 했다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불확정적으로 광범위한 예외 규정들을 또 두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하나 보면은 사학연금에 보면은 식재와 정원의 대패가 있을 경우로 퇴직하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연금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학연금도 폐교된 경우 연금을 평균 53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평균 1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최저는 34세부터 받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좀 또 너무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주어서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갈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을 비교해서 비난과 갈등도 벌어집니다. 보통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요. 연금의 뭐 7, 8배 뭐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 사실 평균이 35만 원, 2017년 기준입니다. 근데 사학연금은 285만 원, 평균 수급액이 또 군인연금은 265만 원, 공무원연금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은 이것만 보고 또 뒤집어지죠.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이 사실은 35만 원은 너무 작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연금 산정하는 소득원의 상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한액의 공무원연금은 848만 원인데 국민연금은 486만 원, 거의 뭐 2배가 가까이 되죠. 그래서 상한액에 해당되는 이상이 되는 분은 공무원연금 1%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 11%라는 사람이 상한액에 해당돼서 자기가 받는 소득에 걸맞는 연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1%, 이건 11%. 엄청난 어떻게 보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죠. 또 하한액은 공무원연금 하한액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3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직자, 아르바이트,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31 하한이 필요하고, 이 낮은 연금은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평균연금을 또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전체 연금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액의 차별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한액, 하한액을 운영하는 관리도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분배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분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강력한 재분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연금도 재분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평균 가입자 소득이 522만 원, 2018년 기준인데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이 그때 18년에 468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의 상한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또 공직자들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에 참여해서 그래야 소득 재분배의 명분도 서고 연대의 가치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끼리끼리 소득 재분배를 하는구나, 이런 비난을 받는 그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개혁 참여자들이 대부분 관료나 교수들입니다. 뭐 의원회 멤버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특수지원연금과 또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뭔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처럼 아주 정교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해야 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선제적 과감한 삭감을 하는 대신에 공무원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병과 규정을 둬서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개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삭감을 한번 보면은 국민 공무원연금은 54년간 연간 0.27%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81년도에 최고 올라가서 76%였는데요. 35년도에 62.2%로 낮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54년간
이걸 차이를 나누니까 0.27%로 삭감했는데 국민연금 88년도 70%에서 2028년 43%로 연간 매년 1.1%씩 삭감한 꼴입니다. 그래서 거의 2.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국민연금 삭감하고 공무원연금 늦게 삭감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설명 중에 평가는 되게 이뤘고요. 그래서 2015년, 2009년, 2001, 2009년, 2015년 세 번의 공무원연금이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난이 계속되고 공무원연금 구조적 개혁을 이제 논의한 결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구조적 개혁입니다. 2009년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구조적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2006년 공무원 개혁 시에 일기 제도 발전을 위해서 구조 개혁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 구조를 같이 하고 다만 제도 운영은 따로 분리하자. 공무원연금 분간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도를 따로. 또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고 퇴직수당도 퇴직연금 수준으로 바꾸는 구조를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됐고요.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죠. 2015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시 구조개혁안이 정부안이고 여당도 동조를 해서 안을 냈습니다. 이 안은 결국은 2009년도에 제시한 안과 비슷하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거부감이 여기 역시 마찬가지 있었고 야당의 보수개혁안을 선언하는 바람에 이건 또 이 당시에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성사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여당은 공무원의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을 직접 가입하는 안을 추진했는데 전환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그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줄 돈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전환비용이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또 전환비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개혁을 보는데 퇴직수당을 2015년도에 결국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공무원연금의 급여율을 0.2% 정도 낮추는데 0.7% 급여율이 나름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보다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는 부분,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만든 안이 1.7%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형평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7%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토론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또 여기에 대해서 왈가를 하고 하는 어떤 형국이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은 공적연금의 적정화와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사회의용뿐 아니라 신사회의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카시대 해소나 적성소득 보장, 재정 안정화 균형으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동시에 역할과 기능이 명확한 대칭체계를 구축됩니다.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까 다층체계의 여러 가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기능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될 거고 그러다면 그 기능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 정비된 다층체계 또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평등화와 공정화를 이뤄야 됩니다. 민간연금 구조 및 제도형을 일치시켜서 상호 조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득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개혁 전까지 그 제도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개혁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지역별 특성은 그러니까 직업별 특성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여러 가지 분리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물리적인 것, 그다음에 형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연금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또 영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2층 전체 연금에서 할 게 아니라 2층 연금, 퇴직연금 이게 고용주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분 여기에서 보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유연하게 설계해서 설계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본 방식이 있고 미국 방식이 있는데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런 데가 이제 일본 방식인데 수급 구조와 제도 내용은 통합하되 운영은 불리한데 우리가 2009년, 2015년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1985년에 기초연금 위에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병립을 시키고요. 개인 보험료를 2015년까지 9.5%로 민관이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일치까지. 그래서 직역가상금과 퇴직수당은 분리했습니다. 직역가상금이라는 것은 민간보다 약 20% 수준 높은 공무원연금, 여기는 공제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거 위에 또 별개로 공무원 거기에도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간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직역가상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묶어서 별도의 제도를 만든다고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게 2012년도 근로자연금 일원화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추진된 모양입니다. 또 미국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했습니다. 또 연방공무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연방공무원 퇴직연금과 저축계정에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2층에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가입하고 3층에 저축계정. 일본의 직역가상금처럼 공무원에게 뭔가 이게 제한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게 저축계정인데요. 국가가 공무원이 일부 내면은 국가가 일부 매칭해서 운영해주는 DC 방식의 별도의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얹어주고 있습니다. 구공무원 제도 가입, 구공무원에게는 구제도로 가입하고 신규 공무원은 이렇게 신조도에 가입하는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신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 세 개의 연금에 가입했고요. 이게 전환 비용이 생기죠. 그래서 전환 비용은 여기서는 장기 국채 형식의 어떤 것을 발행해서 장기적으로 이연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채택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시 2015년도에 미국 방식을 추진했는데 과도한 전환 비용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제도량은 같게 운영을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안을 보면은 실질적이고 효율적 기능에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거, 기초연금은 아까 같이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고 여기에 최소연금 제도 같은 것을 이게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저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게도 연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퇴직연금이 강제연금화를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연금같이 사회보장연금과 직업연금, 또 퇴직연금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준 이게 월 8.3% 내는 것 이것을 개인 계정 제도로 만들어서 적립식 DC 제도로 만든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간을 또 참여하고 여러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적연금의 통합 가운데 1층은 말씀드렸고요. 사회보장연금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크게 분리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기존 기간은 구제도를 적용하고 신구 제도를 급여를 합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요. 퇴직수당은 폐지해서 퇴직연금의 과거 퇴직수당은 정산해서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적립식으로 구축하는 거고요.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방식을 채택하는데 전환비용 부담이 이것이 그냥 높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리기구 또 분단의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나 또 인력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 전략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연금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서 법안을 입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논의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실 기초를 해야 되고요. 개혁기구 설치는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인가 5개의 부처가 지금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 여기만 의지해서는 전체적인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회적 논의에 기반해야 된다.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국민과 공론화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에 대한 자원 배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자원 배분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다. 또 이점이 있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물질적, 비물질적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가 재정 부담은 지금 현재 상태로 구조 개혁만 했을 때는 저는 재정 효과는 크게 기대는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과 통일된 기준으로 적정 재원 부담이나 적정 안정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이게 커다란 이점이 있다. 재정 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편익을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율 4.5%를 저감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퇴직연금 자기 본인의 개인 계정에 추가연금 형태로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득 제공자를 연대한다는 자극식. 이게 실제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지만 소득 제공자들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연대에 동참한다는 자극심도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 편익 지대등단의 기준은 높은 임금의 공무원 가입으로 인해서 평균 소득 월액, 국민들의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금 급여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20, 30만 원, 그러니까 평균 소득 월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급여가 증가하고요. 퇴직연금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퇴직연금이 직접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민간 수준의 퇴직연금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역할이 잘 정리된 현대화된 작성층의 연금을 우리가 구축하게 되고요. 민간과 공직자가 함께 누리는 평등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적 특성이 잘 반영된 퇴직연금 구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투명성도 증진되고 사회적 자본, 민간 발전이 우선 해소돼서 사회적 자본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원칙과 재원 보상 책임 기준도 이렇게 구조 개혁을 하다 보면 국가의 책임은 뭐고 사용자의 책임은 뭐고 근로자의 책임이 뭐라는 게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연금 갈등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강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문제, 제력이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좋으셨어요? 제가 졸린데요. 상당히 좀 어렵죠. 뭐 이제 복잡한 숫자도 나오고 뭐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연구 기억도 필요하지만 오늘 용어도 좀 그렇게 들었어요. 우선식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문연구하고 국민연구 바로 비교하는데 성격상 바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좀 섞여 있다. 공문연구는 섞여 있고 그래서 좀 섞여 있는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국민연구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그런 제도는 제도 내용을 좀 같게 하자. 그리고 제도를 갖게 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본식이 그나마 좀 효율적이 같다. 제도 내용을 어두우면 분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게 이제 공무원연구는 국민연구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역연구는 이제 퇴직 형태로 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것을 갖게 하고 다른 것을 갖게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도연구인데 통합 이들과도 결정해서 차분하게 접근을 한다. 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의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정책 의장님 실배 진행하셨습니다. 잠깐 오셨는데 우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번 예, 박민혜입니다. 저희 공민회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처음에 정부안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독자들이 좀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통틀어서 공정연금은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번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자체자분 시청자분들은 여러 차례 내부 동의를 거쳐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지금 밖에 주고 있어서 위원장님 네, 많으셨고 나머지 분들도 정말 오늘 소중한 자리에 좀 의견을 주시면 정말 어려운 주제로 되게 이게 빌딩을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것이 바른미래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반드시 많이 시대국회에서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제의 그대로 프로그램 생각해서 한번 해주시면 일부 토론은 자료실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령의 순서대로 윤석열 박사님, 오정 박사님, 김남국 박사님, 정신 박사님 순서대로 했는데요. 저희가 4시까지죠. 시간이 3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듣고 하겠습니다. 10분.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토론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10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이제 사법팀장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도를 거쳐가고 했을 때 2019년 계획에 많은 우리가 세대감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신규 공무원들은 운영을 갖추는 그런 안보다는 일본식한 현실적이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강원에 가서는 제가 생각이 좀 많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토론을 굉장히 많은데 33쪽에 이제 보시면 결국 제가 쓴 공무원 실효이고 민주당 공무원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 칼럼을 제가 쓰게 된 배경이 많은 진통 끝에 2015년 5월 초에 5월 3일인지 합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제가 썼던 칼럼은 뭐냐면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정몽식 같은 조현선 수석께서도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강한 심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제 2015년 대학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잘했다 그러는데 35쪽에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이제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KBS, TV에서 방송했던 겁니다. 국가부채 1,700조입니다. 공무원 공인연금 부담 정가에 대해서 2015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2016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는데 2015년 당시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531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2018년 말에 753.9조 원이 됐어요. 3년 동안에 연평균 74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공무원연금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논의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 게 뭐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치만 한 달에 갖다 붙이면 막 크게 되는 게 조상들의 뼈리 조카인데 이제 이쪽에 2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이유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무덤이 없다고 무슨 얘기가 나면 모두 이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대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돼야 되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저 확실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6월 28일 날 유명한 연금학자 원올리 교수라는 분이 세상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대학교 정부 같이 모였는데 두 분한테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국의 인구 구조는 세상 최고인가 보더라고요. 우리 학교 출산율이 0.9,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2050년 이후면 65세 이상 노인으로가 전체에서 46%가 되더라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외국들 잘하고 있는 나라, 인구조가 좋고 이런 나라들 다 상당히 고통스럽게 연금개혁한 나라들 갖다가 태평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대로 손을 안 쓰면 지금도 최근에 어떤 이런 이유로 이공사하고 굉장히 존경하는데 소위 말하는 720만 명에 달하는 배운 세대들만 누구 목자가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720만 명의 배운 세대들이 진짜 헐벽에 대제 나오는 메뚜기 때처럼 우리나라 싸움으로 다 휩쓸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사망할 때쯤 되면.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29초 토론 문장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이제 대안을 내세워 봤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보유가 9%고 공무원연금 보유가 18%입니다. 이거 자체가 부담률이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제비 어떤 성격은 두 번째 치고 이 주제는 통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연금 상당 부분하고 민간하고 다른 퇴직금 상당 부분 아주 명백하게 분리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 상당 부분 보유가 9%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공이 4.5% 부담하고 사용자가 4.5% 부담하는 거죠. 자연자는 그걸 다 부담합니다. 일단 공무원연금을 어떤 지가 일원화된 제도로 이렇게 통합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일단 국민연금 상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공무원 자식은 4.5% 부담하고
국가도 4.5%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게 퇴직금 부분입니다. 많은 공무원 이해관계에서는 우리 퇴직금 없다 그러는데 아까 이재석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없는 게 아니라 한 39% 정도입니다. 민간부는 한 40%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공무원적 논란 나올 때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더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민간은 퇴직금 투자해야 돼요. 8.3%, 8%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민간부에서 퇴직금 상당 명목을 보면 8.4%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도 공무원 퇴직금 상당분을 8.3% 부담시키자. 그러면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은 4.5%하고 퇴직금 8.3%를 포함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건 12.3%. 지금의 9%에 비해서 3.8%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부담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고민할 때 이걸 보면서 제일 고민했던 건 그럼 일반 국민에 비해서 공무원 자신이 보면 4.5%더 부담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 부담하는 투자예요. 국민보다. 근데 방법을 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 이제 기부를 했다고 했지만 이 정도 2035년 기대 급여성이 2.7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 정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면 독일이나 다른 핀란드나 한 나라 사례, 일본 사례를 보면 보험료가 최소한 35%, 38%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많이 했더니 18%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그러니까 4.5% 추가 부담하는 것은 중요한데 후세대 부담 전가하지 않게 보험료와 상관없이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디파이드 컨트리뷰션 확정 기여 방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금제는 이미 독일이 됐고 일본이 했고 스웨덴이 했고 코리아 했고 핀란드가 했습니다. 이건 못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연금제를 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자신들이 보험료 추가로 내는 4.5%포인트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고민해봤을 때 이게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데 공무원연금 우리 잘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먼저 입주한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 빠져나가요. 상당 부분. 그리고 계약했다는 실제 내용은 나중에 들어 신규 공무원들한테 다 넘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잘했다는 공무원연금액이 3년 만에 연간 74조 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국민연금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계약을 두 번 했는데 계약 이전 98년 이전까지 70% 소득대체율, 2007년 이전까지는 60% 소득대체율을 적용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 기득권을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시점 다음 해부터는 신규 국민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중에 검토한다 보면 과거 기득권을 100% 인정하지만 계약 시점 이후부터는 신규 공무원 똑같은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성이 저런 특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왜 연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데 그렇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나냐? 거기에 실제로 악마랑 모든 문제에 디테일이 있다고요. 이게 제도로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도 적용 모든 제도 적용 상한 소득 비례하고 소득 재분배 이런 등등 이유로 인해서 겉으로 스윙에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확히 작동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 부분도 투명하게 같이 고치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연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하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 2028년까지 40% 떨어질 예정인데 4차 재정예산에서 노사 박사는 같이 참여했지만 2028년에 소득대체율 40% 떨어지는 그 급여성이 1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 연금을 기획한 공무원연금 급여성이 2035년에 가야 1.7로 떨어집니다. 0.7%의 급여성률 차이였는데 이 굉장히 많은 재정 불안정 요인이라는 거죠. 국민연금의 급여성이 그러니까 2028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뭐가 필요하냐면 5년 17.2%까지 올려줍니다. 근데 그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거든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이라고 상여금을 공무원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 18% 부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국민연금의 4차 재정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공무원 사학연금의 적정 부담금은 소득대체율은 18% 부담한다고 하면 40%라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퇴직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솔직하게 왜곡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자.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계약하고 나서 우리 계약 많이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게 2016년 2월 21일 공청회 때 제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 내용이 공무원적 가입자 56%는 연금 한 푼도 안 깎이는 계약을 하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식으로 제도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히자, 알리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음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의 구성으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자분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계약을 논의하겠다 그러면 가장 정치적인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 태어난 문제점, 그대로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 백서 보고서부터 만들고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척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명 박사님 평소에 워낙 연금개혁의 전도를 갖고 아마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시고 어느 당이나 항상 고민하는 말씀이었을 것 같으니까 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보험료의 4.5%는 DC 방식으로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에 핵심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건호 운영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소문자가 와서 어렵다고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연금도 199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2000년도에 기본이 소진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재정안정 이제 압박이 커졌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개혁은 뭐냐면 일종의 모수적 개혁이라고 해서 워낙 그 국가 예산 압박이 크다 보니까 너희들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해? 그리고 계속 실험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건데 불가피하게 정치적 타협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까 디테일이라고 해당되는 꼼수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진짜 꼼꼼히 보지 않으면 전체를 훑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입증 연도에 따라 20개의 지분율이 되게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전체를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아마 지금 혹시 공무원연금이 숙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발표나 토론자의 말씀들이 싹 안 오신 이유도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그저 왜냐면 또 역시 지금 유 선생님 강조하신 것처럼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압박은 분명히 있거든요. 2015년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국가예산 부담이 커서 그래서 앞으로 또 할 건데, 그러면 또 그전 방식으로 아까 부분 개혁이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바뀐 이른바 모수적 개혁을 또 할 것인가.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는 그러한 건데 이제는 이제 좀 관리해도 될 만큼의 때가 들어왔다고 봐요. 저도 그전에는 조금은 부분 개혁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조적 개혁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공적연금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른바 공적연금 통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공적연금 통합이 얘기해도 될 때냐? 특히 제 개인적 느낌인데요. 정치적 부담이 많이 저는 덜 느껴요.
뭐냐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실무적 지위 혹은 고용의 안정성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공무원연금이 갖는 게 그 당사자들이 특권이기보다는 그전에 부족한 것들을 보전하는 이런 성격인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민간 쪽에서 개혁 압박을 넣더라도 조금 뭐 적절하게 타협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더 이상 보전적인 근거를 보기 어렵거든요. 고용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일종의 보너스로 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이제 청년들의 구직 행위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형평성에서 너무 큰 어긋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공적연금을 민간인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 하려고 할 때 워낙 이 역사와 구조가 다른 제도이다 보니까 통합 방안을 설계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큰 개혁이 있었어요.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전문가들 내에서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잘된 개혁이라고 봐요. 일부 재정 안정화 조치가 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꼼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급여를 낮춘다고 했지만 최종적인 급여 낮추는 게 완성되는 지금 그때 당시 20년 후 203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40살 이후에 공무원연금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신규들은 다 씌우고 중견 공무원들은 조금 벗어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합의가 됐겠죠. 그때 이제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왔는데 일단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결될 때 그 형태는요. 사실은 지금 민간인한테 해당되는 국민연금, 민간인 연금 구조하고 굉장히 흡사하도록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인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저쪽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또 별도로 퇴직수당이 하나 있는데 이 퇴직수당은 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도 내는 것도 올렸거든요. 우리 그 민간인보다 2배 됩니다. 18% 올리면서 또 소득 대체로 조금 낮춰서 이 둘이 쭉 가가지고 2035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구조는 달라요.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저기는 이제 좀 큰 공무원연금인데 그 안에 가입자 당사자가 내는 것 대비 받는 것, 이거 수익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익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거기도 공적연금이고 우리도 공적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에는 균등급여라고 해서 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고 공무원연금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안에서는 또 거기다 균등급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균등급여가 가입자들끼리 재분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들끼리 재분배하는 거고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 상하, 중하위직 끼리 재분배하는 거지만 제도 그 자체의 재분배적 속성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일반 국민이고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성되면 2035년에는 수익 구조가 영점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균등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역사와 그 전체 이 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났는데 이제 35년이 되면 전체 수익 구조와 그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그 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버튼을 더 누르면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려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일 수 있는데 2015년에 그 중간 단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에는 그냥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차 문제가 발생해요. 이 공무원연금 제가 통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공무원연금이 2035년의 시점에 완전히 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모델입니다. 땡깁시다. 선생님 보니까 기다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땡겨서 그래서 어차피 35년 모형이 그러한 거니 취지가 그러한 거니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근무해서 가는 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 통합의 취지에 따라 조기 통합하자는 거고 아예 이제는 제도까지 시스템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똑같이 민간인 방식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18%를 9%, 9% 국가와 공무원들이 9%, 9%를 18%를 내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국민연금 9% 보험료이니까 4.5만 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 국가가 다 낼 겁니다. 민간인처럼 8.3%를 내게 되는데 국민과 퇴직을 합치게 기존의 공무원연금이 하니까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무원들이 이익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이익입니다. 왜? 보험료는 9% 내다가 4.5만 되잖아요. 4.5 세이브 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전에 18% 보험료에서 절반인 9를 내다가 민간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퇴직금 8.3에다가 국민연금 방식의 자기부담금 4.5를 합치는 게 20.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내는 보험료율이 더 늘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보존 작업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외에 있는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한 35%, 40, 민간이 한 35%, 40% 해당되는 건데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안 주면 돼요. 왜? 민간인한테는 그거 없거든요. 민간인한테는 퇴직연금 방식을 줬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건 퇴직수당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은 9에서 12.8로 높아지는데 이 퇴직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봐요. 물론 여러 지금 재산 계산에다가 사람들이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 틀에서는 그러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4.5%의 아까 공무원들은 이제 민간 방식으로 가게 되면 4.5%의 보험료가 세이브 되는데 세이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이었으면 그 퇴직수당이라는 걸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똥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 모델을 앞당기고 지금 민간인 방식으로 같이 하게 되면 사실 수지 구조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때 이제 몇 가지 남는 논점이 있습니다. 아까 윤석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퇴직수당을 없애고 공무원들은 4.5% 보험료를 세이브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건가? 만약 공무원들이 우린 그래도 노후소득 보장을 더 하고 싶어 그 4.5를 세이브해서 호주머니를 가지 않고 추가 납입할게 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특수 적립 어떤 그걸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공무원들한테 선택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는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래서 설계도를 같이 한 거거든요. 설계도를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내고 받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도 설계도는 같이 하는데 재정의 문제가 발생해요. 공무원연금은 지금 재정이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기금은 앞으로도 재정이 쌓여요.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 지금 펑크가 난 펑크란 말입니다. 소진된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당분간 재정은 구분행위로 별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똑같이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야 돈이만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돈주문을 합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그 재분배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안에. 똑같이 국민연금 방식인데 보조금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정산해야 됩니다. 다 합쳐서 그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끼리 했을 때하고 전체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더 이쪽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끼리 했을 때보다는 덜 받게 될 거고요. 국가가 세이브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 민간인 부분들은 아까 평균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는 건 우리가 신규 공무원한테는 이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볼 때 이 제도를 이미 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건데 이제 기존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 삭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제도가 국민연금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A급여, 균등급여 안에 일반 국민이랑 섞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했을 때보다 균등급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급여가 발생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가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적 타협이나 사회적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뭐냐면 제도 설계에서 통합이 가능해요.
남는 거는 국민연금 방식을 통합했을 때 그 균등 급여 때문에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전반적인 급여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무원들로부터 사회적 양보를 얻을 수 있느냐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고 그 양보를 구현하는 게 조금은 단계적인 조치적인 모두의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졌고 공공의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건 수익 구조 우수하다. 큰 틀에서 그런 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조적 개혁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신성식 정부기자님. 근데 이게 아미당에서 내년에 공약으로 그죠? 이게 좀 굉장히 이런 공무원 이런 굉장히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공무원 현직 공무원과 현직 사학 그리고 사학에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국민들 그다음에 수급자들 그 곱하기 한 2, 3년 상당히 그렇게 이게 정신으로 감내하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 통합이라는 것은 그중에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방향 이 과정이 과연 뭐 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정신으로 무슨 가능한 게 있는지 좀 방향이 사실 다른 인간 방법 다른 약간 말씀드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방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 때 꼭 공약을 내시는 내년이라고 공약으로 안 영향이 없죠. 뭐 정식으로 보면 걱정이 되고요. 제가 보면 이게 혼합 연금계획이라는 게 그때는 공무원이고 그때는 국민이고 계속 한 2년 사이로 돌아가면서 연금계획이 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계획 할 때는 또 공무원연금을 우리는 훨씬 더 못하는데 왜 자꾸 국민연금만 이렇게 막 칼질을 되냐 이런 이 반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계속 대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국민연금을 선명히 실험을 해줬지만 실험 문제를 재작년에 많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실험을 보자 지금 굉장히 되지도 않았고 빈도가 많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건 이것도 국민연금 계획도 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경상도에서 뭐 어떻게 세경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오다 보면 국회에서 누구 뭐 시간 줬지 뭐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그것도 내년 4월 중순 공약에 들어가고 공약 연금 공약처럼 뭐 그런 면에서 또 국민연금 계획 하나로 신장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세계 통합국이나 큰 공약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특히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 연금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아는 게 무식한 기자야. 우리가 월급을 얼마 하는지 안 하네. 뭐 대입금은 당연히 가지고 받지만 나는 대입금은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늘 10% 되고 있어요. 우리도 본인도 나도 지금 우리도 지역가입자를 그걸 그렇게만 공무원이 많이 부담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공무원 임금은 한 1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공무원 임금은 어떻게 없죠. 근데 아마 지금 최고 5년 연기해도 완전 최고 등급의 원년가입자가 5년 연기해도 230만 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연금에 출들일 수 있는 것을 다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격차, 국민연금 열등감 같은 것은 이거 말할 수가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부분은요. 등록 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부부가 등록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내연금을 등록 조정을 하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부이기 때문에 동등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부는 등록 조정해가지고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아니 직분이만한 국민연금은 등록 조정이 돼서 내가 미망이 됐는데 덜 받고 그 다음에 저 공무원연금은 등록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그걸 알게 되면 왜 제도가 다른 것이 생기는지 사실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유관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받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전학 재정에 대한 심각하게 보시고 싶습니다. 아니 그걸 많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학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연금을 보면 지금 정부 재정에 따라서 보면 정부는 10% 내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그 개정에서 3%거든요. 그럼 12% 정도로 일부가 지금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정부 재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을 합하면 그게 4.5 대시 플러스 퇴직금 8.3이 있다면 12.9가 됩니다. 12.8이죠. 그러면 큰 차이 없습니다. 정부 재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 있어요. 아까 고맙사님 말씀하신 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후배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9%의 보험료를 내가지고 선배 공무원들의 연금을 내고 있는데 재정을 내고 있는데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도 고갈돼 있고 그 말이 뭐냐면 이 상황으로 연금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 보존의 연금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민연금과 재정을 통합하면 우리 국민연금 7년 줘 가지고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이냐 그건 별로 말이 안 돼요. 재정을 당분간 분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재정에서 그 적자가 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 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그쪽에 그분들이 많이 받는 것이 있다 이거죠. 많이 적자가 나는 거는 자기 책임져요. 저는 그게 옳지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에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 돈을 더 내고 온갖 것 하지 않습니까? 그 5년마다 재정 재개선할 것만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자기들 내는 적자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계속 부담하게 해지는 사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예전에 나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여러 가지 혜택 제공할 때는 그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공무원 이런 걸 좀 구하기 좀 그래서 그러면 자 퇴직금 민간에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공무원 가입자들이 물어보면 공무원 내가 할게 이렇게 할 만한 정권이 무시무시 많습니다. 그 주장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덜 내서 그냥 자기가 그 재정에 대한 재정이 적자가 났으면 최소한 최대한 그 적자에 대해서는 안 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통합하느냐 그 재정 추가적인 부분을 저는 그게 굉장히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재정 적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국민연금 재정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의외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정치 양반의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전문연수 정재철 박사님.
콜로레이카 제가 이런 단위가 15도 콜로레이카 해서 한 10조 정도 나타나겠습니다. 저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배는 분배로 풀어야 되고 분배의 구조를 제대로 보충해 주거나 이런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는 어떤 노령이라고 하는 리스크에 봉착되거나 아니면 퇴직이라고 하는 리스크에 봉착되거나 했을 경우에 리스크에 봉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나 재보상을 다 털어내는 거고 일정 정도 연령의 모든 국민이 일정 정도의 연령이 도달하면 그 이후서부터 생활하는 장수와 리스크는 통일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제도 개혁의 단위로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통합 강화입니다. 지금 아까 신소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는 정말 뻔뻔할 정도입니다. 군인연금 1973년서부터 만성 적자 구조에 들어갔고요. 이 적자 구조를 군인연 퇴직 일시서부터 100세까지 즉 자기가 살아온 기간보다 더 많은 연금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걸 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런 거 하나씩 사면서도 세금을 내는 그 저소득자 세금으로 부담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세계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이런 거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금과의 연대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기능의 강화 제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장애연금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0세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왔거나 그 전에 장애를 얻었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20세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도래하기 이전에 장애를 얻은 중증 장애는 죽을 때까지 25만 원의 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7%가 장애인인 겁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구제할래, 연금으로 구제할래 이런 선택권의 문제가 있고 저소득자를 양산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한 나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198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 보험 기능은 다소 보험 원리에 잠깐 어긋난다 할지라도 연금을 통한 보험 기능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통합해서 현재 수준보다 2배 정도 올리게 되면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니 뭐니 이런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만 하고 있는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돼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역연금입니다. 직역연금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로 통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수와 리스크와 재정 적자 리스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연금 수급 조건이 완성된 기수급자 분들도 공통으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만 비교해도 일본은 평균 보험료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험료가 단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높은 보험료를 설정해서 쭉 가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만들 때부터 단계 보험료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3% 만들어서 처음에 6%, 9% 올리기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9%에서 보험 생활이 고정될 뻔했어요. 근데 장수와 리스크는 늘어나고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보험료 못 올리고 소득이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가지 못했던 재정 그거는 제도를 런칭할 때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나태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선택의 문제고요. 다만 지금 이런 구조가 됐으니 65세 이상 이미 퇴직한 공무원분들도 장수와 리스크에 대해서 공인부담하시라. 그런 방식은 2015년도에 2013년도에 이미 자영업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재정 안정화 기여도 방식도 있고 일본에서는 막 매크로 거시권 슬라이드 방식이라고
장수와 리스크가 늘어난 만큼 연구에서 땄습니다. 이건 웬만한 보기보다 다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 국제적인 트렌드를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지탱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바꾸자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개인력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개혁안들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잘 정리해서 지금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고통 분담하고 미래 세대가 고통 덜 줄 수 있는 방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연구회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사실은 20대 공약을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 공약을 따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사학연금 공단하고 공무원 군인연구과 과장들하고 불러서 이 사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해서 34세 여성분이 연금을 63만 원씩 줄 때까지 왔어요. 학교가 폐교됐다는 거예요. 폐교는 뭐냐면 실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학연금 대상자는 실업권이 적용을 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각하자. 그런 분들한테 실업급여를 적용시키고 산재리스크 적용시키면 되지. 왜 그걸 다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탑재를 시켜서 복잡하게 만들고 연금 제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심플하게 가자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46페이지 5번을 연결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퇴직수당은 그냥 퇴직수당 받는 게 아니고요. 실업을 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퇴직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공무원 재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재보험하고 하고 해서 적어도 유족급여, 장애급여 이런 급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똑같이 다 이런 표현 모르겠습니다. 써면 안 되는데 여튼 똑같이 장애가 됐는데 어느 기관에서 장애 판정 기준이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이거 좀 하고 어느 기관 똑같은 상해 장애를 입어도 어느 기관이 이래서 장애를 입을받는다는 게 사실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인정 기준서부터 장애 등급 재원 이런 정말 그 접착제로서 주면 통합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은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요. 이미 개혁이 됐어야 되는 불법인데 지금은 사항법만 개혁하고 군인연금 개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20개 시험을 맞추자는 거고 지금도 적어도 공무원연금수로 심각히 개혁을 개혁한과 동시에 통합 방안을 논의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군인연금 그렇고요. 그다음 개혁 출시 이제 쟁점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행 코스트인데요. 보통 연금 전문가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제도 이행 코스트를 고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도 이행 코스트를 어떤 분담으로 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제끼고 이제 개혁 과제를 제끼고 개혁 과제를 얘기했던 게 거기까지 과정을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박사님 지금 제출한 부분에 저는 저쪽으로 다만 이제 아까도 시소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배 공무원에 대한 그 연금은 해당 공무원들한테 부족한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을 어떻게 할 거냐, 국제를 마련할 거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급하지 않고 윤석열 박사님의 안을 100%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자를 고려해 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인사이드 추정부터 나온 자료고 이미 2013년, 14년도에 인사이드 추정가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우리가 그 65세 이상 고용자가 전체 인구의 40%, 50%가 되는 게 2048, 50년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부터 재정하기가 확 뛰어나거든요. 신분거를 가입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국민한테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동의가 된다면 예를 들어 적정 국채가 됐다는 휴가 보험료 부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한테 선택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당장 재원준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서워서 어떡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버텨야 되는 이유보다 버텨야 되는 기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제가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장애인이 가입하기 전에도 납입 가입 미납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 연금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현실에서 보면 1.9대 이행 기간을 보수하고 이 기간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적어도 18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했던 장애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의제입니다.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 기본연금의 20년을 40년 의제할 경우에는 한 96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받다가 노인장애연금에 강제로 이행하면서 3분의 1밖에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정말 절단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장애 등재 폐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좀 우리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크레디트 문제는요. 근데크레디트도 제가 20대 문제 보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개월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군대 기가도 군인연금을 안산 적용해버립니다. 강제 적용하는 나라에서 군인이라 신분에서 그래서 이건 군인연금이 아니라 장려연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한테 선택권을 주고 저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20개월 정도 보장을 하게 해서 이분들이 그 크레딧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3분의 1 조건을 만족치 못해가지고 장애연금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조건 방식을 갖췄습니다. 이상.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빠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 추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가 토론을 들어보고 통합의 당위성은 확실히 존재하고 시기도 부족해요. 이게 필요성이 다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로 제도 통합이 협력 효과를 가져오려면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한 고려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입니다만 또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그러시면서 코멘트 하실래요? 질문 주실 분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간략하게 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전 바른미래당 보건의료특위위원장 권나입니다. 그 내용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할 건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아직 그 이전에 그 공무원연금이 아직 그런 문제점이 존속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오건호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2035년에 가면 상당 정도 그 유사해진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유사해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적연금 통합 방안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중에 2035년도 가게 되면 같아지기는 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뭐 재정 분리하고 1층, 2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까 이게
가장 그 이해 집단인 공무원, 거기서 파생되는 군인, 사학연금 똘똘 뭉쳐갖고 이 문제만 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은 다 뭐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고 이익 집단은 똘똘 뭉쳐가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바꿔 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고민을 전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예를 들면 하나하나 그 교정해 나가는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그 남들이 볼 때는 연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금 부분은 앞으로 15년, 16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개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끔찍한 문제, 저출산 문제라든가 완전히 교육 문제는 완전히 100년 대계를 완전히 망가져 있고 저는 이제 보건의사님 튀기니까 매년 에이즈가 2,000명씩 그냥 확산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 사회에 그냥 다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금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게 15년, 16년 후에는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완화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갖고 전부 다 똘똘 뭉쳐갖고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은 2035년에 가면 2035년은 어떻게 되신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수익 구조라는 거고요. 내노노 대비의 구조라는 거고 지금 그 비슷하지 않고 제가 그 통합을 예시하게 되면 지금 아까 그 이행 비용으로 그 재정을 분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사적법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줄어서 당장 이제 원연금 적자 보전까지 커지는 지금 이행 비용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한 건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요 그 평균 소득이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수급자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100만 명 정도이고 여기는 지금 2천만 명이거든요. 이게 합치게 되면 지금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고 아까 금액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원 5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도 그 평균 급여가 250에서 300으로 올라가니까 또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급여 상승 효과가 나고 이 공무원들은 평균 급여 비례급여에서 절반이 균등이 되는데 여기서 한 절반 정도가 추가하기 때문에 급여 상승 효과가 꽤 커요. 어떻게 하면? 네? 지금 아니 2035년을 하면 아니면 2035년에 통합을 하면 아 근데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게 그냥 아동이 2035년에는 개혁한 거가 다 괜찮다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건호 박사님 얘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들었습니다. 하향되고 또 소득 대시 연령도 해당되는 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2035년 모형이 재정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아무리 양 의원의 말씀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굳이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중도 많은데 네, 이런 위험을 얘기하시는 건 그냥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서 지금 이게 솔리더리티거든요.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재분배가 없고 공무원끼리만 재분배하고 있는데 국민들하고 섞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아까 제가 공무원들이 양보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급여 삭감 효과가 꽤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엄청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건 아까 기조발전 하셨던 선생님 말씀처럼 대통령 산하로 만든다든가 국회 산하 이렇게 해갖고 전체 당들이라든가 이걸 해갖고 특별히 어떤 대책기구를 하면서 전체를 몰아나가야 되는 거지 이건 어느 한 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 자체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하는 순간 서로 합쳐지고 우리 그 공적연금의 균등급여 효과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연금 쪽에서는 그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바른미래당 정선임입니다. 한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공적연금에 관해서 현재 관심이 있었지만 전문가님들 말씀드리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알면서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험치 못한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물론 이제 사업연금이 마찬가지지만 공적연금이 소득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은 만약에 그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또 연금의 혜택을 받고 소득의 경제 가능성이 없어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정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 20세 이전의 장애인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자들은 국민연금조차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국민연금 지금 공적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다는 국민연금에조차도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김현철 박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지금 계약하는 부분이 전환비용이라든가 공무원의 수용 가능성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이 20세 이전에 제가 이제 장애인 위원장님만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이 경제 가능 장애가 온 사람들은 국민연금조차도 안 되는데 국민연금이라면 글자그대로 연금이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금의 재원에 어느 정도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연금은 어디까지나 공공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으시면서 80몇 년 전부터 일본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필드가 전혀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그냥 아까 이제 공무원 연금에서 아주 굉장히 자기가 공무원이 불입한 것 이상을 세금으로 투여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자기들 쪽으로 연금으로 해가지고 세금으로 이제 돕는다는 어떤 그런 구조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예, 한번 좀 장애연금의 가입 대상이 자녀제가 그 경우에 어떻게 습관자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은 그 솔루션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대상은 주로 장애인이라고 만약에 18세 국민연금 가입 강제 가입 연령 이전의 장애를 얻은 분은 국민연금을 가입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죠. 소득과정에서 가입한 분은 의료연금을 자기가 기록을 남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의료연금 수급권과 장애연금 수급권을 나눌 때 변동 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재원 그 18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소득 상한 규정은 굉장히 느슨하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고부담 분이 있으니까 3분의 1 국고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국고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재원으로 이렇게 써서 당시에 81년인가 82년 노멀라이제이션의 세계적인 흐름을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사실 키포인트를 봅니다. 당시에 연구국장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이 연금 수준을 정말 높이고 싶었는데 이 높이고 싶었을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당사자 운동하고 끊임없는 요지가 네. 그 수급권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 아니요, 정부 예산이 3분의 1이 있고요. 나머지 연금 기금에서 3분의 2. 본인이 는 기업은 없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가입이라고 시켰으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방식. 또 다른 한 번 정도가 나가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저희 공적연금 통합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일본 이렇게 사례를 보는데 그때 일본도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 혜택이 좀 깎이면 반대로 많았을 텐데 그때 그런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뚫고 갈 수 있었던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그것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통화했을 때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제도는 그다음에 제도는 같게 하되 운영은 뭐 분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도와 운영을 이렇게 아예 다 통합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건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제도는 각자 하고 운영은 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나누어서 아니, 유성화 박사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간단하게 물리분식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발이 없었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전문가나 환경 담당했던 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연금제도는 1959년까지는 응급제도로서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 100% 부담 안 하는 제도였어요. 1959년부터 공무원이 50%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그 시점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한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공무원연금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연금은 처음에 40% 선택제로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1985년에 일본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이 후생연금을 나눕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연금을 굉장히 많이 깎았어요. 후생연금 포함해서 조금 더 지급하는 걸로 대폭 깎았고 그래도 일본 국민들이 펜션 딜러스라고 해서 이런 측면이 계속 정치 쟁점화되면서 2004년에 소위 말하는 코어 펜션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문제지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정 불안정으로 인해서 2004년에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게 일본의 스토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수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와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또 다초소득보장제를 맞추는 거 그게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막대한 제도 이행 비용 때문에 가능하겠냐는데 저희는 그 방법들이 이미 제안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KDI 안으로 소위 제시하는 그 국민연금 쪽으로 보험료 신고문들이 납부하는 건 막대한 제도 이행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무원연금제도 그대로 놔두고 제도 틀만 맞추고 커먼 펜션을 하면서 신규 공무원이 된 보험료는 공무원연금에 납부하게 하는 게 제도 이행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미국 연방공무원 계획할 때 1980년대처럼 그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 줄어들고 국민 부담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설명과 함께 30년 정도의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그걸 나눠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 책임에 들어갑니다. 운영 분리하는 게 우리 특별한 반발했는데 국민들의 문제 제기 하고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년 과정에 제도가 많이 달랐는데 이거를 받는 거와 내는 걸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 우리는 완전 이질적인 제도인데 비슷하게 맞추고 이 정도 있으면 통합합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2030은 다 미루가 되는데 10월이 그렇죠. 예,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신데 오늘 이게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관련된 전문가이시네요. 위원장님께서 유정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내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토론회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리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가지고 거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책위원회 연구원을 주시면 저희 관련해서 같이 나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발전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이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좀 하시고 마치도록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을 이렇게 잘 찍어드리지 못했는데 그 토론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슈된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제시된 그 많은 내용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토론과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디테일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나오는 그 많은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견해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마다 이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이슈를 똑같은 그 방법으로 또 반대 논리로 해서 그것을 또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한 정도로 어떤 아까 부양 방식이 굉장히 강했던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공무원 연금은 태생이 다르고 또 구조도 다를 뿐 아니라 또 부양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보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사회보험 방식으로 많이 왔어요. 뭐 기준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부터 이제 연금 타는 어떤 연령을 도입하는 것부터 뭐 이제 여러 가지 다 비슷비슷한 그 구조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의 어떤 여력이 생기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핵심적이었던 것이 보수가 낮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낮은 보수를 연금으로 보충한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보수. 네, 공무원 보수가.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공무원 보수가 대기업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 공무원 사회가 어떤 연금으로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뭐 그게 모자라서 연금을 충당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이 그리 되는데 2035년까지 가면은 어떨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가기 전까지 계속되는 2년 내지 3년 국민연금은 이제 작년에 연금 재개상했는데 그때 또 이런 게 있네요. 그 내년에 또 공무원연금 재개상 또 하거든요. 2, 3년 만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옥상에 이제 재분배 제도예요. 재분배의 기준선이 국민연금 평균 보수인데 이게 227만 원 작년에. 근데 522만 원 공무원들의 522만 원이 있어요. 그거를 수준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재분배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50%의 자기 그 계산 비율을 국민에 맞춰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많이 다운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하신 자원 배분을 공무원들한테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협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일방적으로 손해나는 그런 협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도록 하되 다만 아까 4.5%를 덜 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뭐 DC 방식이든 뭘로 해서 연금으로 더 추가로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절대 액수 보험료를 공무원이 많이 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그 공무원이 손해를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퇴직연금 부분하고 그 사회보장연금 부분이 합쳐져 있었다면은 반반씩 부담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 부분은 국가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반씩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냥 반반하니까 공무원이 사실 손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손해 보는 것을 다시 이제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제 DC 방식으로 4.5%를 운영하는데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 비물질적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줌으로 인해서 협상할 수 있는 소지는 있고 제도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을 벌써 이미 여러 차례 건의안도 나왔었고 시도도 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같이 전환비용의 문제 이런 것으로 보겠으니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시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따져서 다시 조사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서로 설득해야 됩니다. 아까 그 연 박사님 그 연금 충당 부채가 몇 년 만에 이만큼 늘었다 그러는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것이 할인율이 문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건지 이건지 이런 걸 가려내려는 것도 그 정확하게 이것을 다 따져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다면은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그 전환비용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면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방향에서 통합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모두가 100%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 전체 사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바른미래연구원도 민주당도 관련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넘는 2시간 15분이나 지났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프로는 모두 마치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